자,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꽤 많이 오르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젊은 친구들을 좀 만났다가 그 친구들이 또 뭐 코인으로 얼마를 잃었네, 지금 뭐 한 90% 손실이네, 이런 얘기를 해서 야, 비트코인 다시 3만 달러 회복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사람이 좀 그래요.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잊고 살아. 잊고 살다 보면은 꼭 언젠가 와 있긴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걸 들고 있어야 되겠죠. 아직 그 친구들은 뭐 잡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90% 손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상화폐의 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지금 한 3만 달러까지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세희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네, 지금 담당하고 계신 게 뭐죠? 저는 이제 크립토랑 이제 네. 핀테크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소속은 저희가 코스닥 벤처팀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스몰캡 네. 팀 안에서 어. 조금 더 크립토를 더 다루고 있다라고 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크립토가 팀이 따로 있어요? 아니, 저 혼자 있습니다. 아, 열일하시는. 아, 네. 자, 열일하시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크립토 관련된 리포트를 좀 전에 쓰셨어요. 이게 언제 쓰신 거죠? 이게 보니까? 그건 오늘 낸 자료고. 아, 이거 오늘 나온 거고. 네, 사실 이닛은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네. 풀 리포트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내용을 냈어서 아마 이제 그거 여쭤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비트코인 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사실 뭐 6월 같은 경우 되게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도표 3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혹시 직접 한번 네. 켜주시겠어요? 직접 켜주시면 저희가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표 에고 음. 3번이고요. 아, 반응이 너무 좋네요. 네, 여기 도표 3번 네. 보이실까요? 네. 아니, 지금 네. 크립토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얘기하겠다는데 여러분, 왜 가슴이 두근두근은 왜 그러십니까? 미인이다. 지금 저희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좋습니다.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도표 3번 같이 봐주시면 사실 6월 초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네. 보면 SEC가 이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증권성 이슈를 통해서 이제 코인 너네들 다 이제 미등록 증권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재를 하면서 좀 떨어졌다가 네. 이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가 이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큰 운용사 중에 하나인 블랙록에서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사실상은 신탁 형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구조가 워낙 현물 비트코인 ETF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신탁 형태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다 전부 다 선물 ETF밖에 승인이 안 난 상태였고요. 네네. 현물 ETF는 지금까지 전부 다 거절이 된 상태였었어요. 한 12개 정도가 전부 다 이제 거절이 됐었는데 네. 근본적인 차이는 선물 ETF는 현물 비트코인에 매수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 직접 비트코인을 사서 네. 수탁을 해야지만 현물 ETF 구조가 되는 거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선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락도 하고 있고 피델리티 뭐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ETF로서 저희가 살 수 있게 되니까 네. 뭐 주식계좌 혹은 뭐 퇴직연금 이런 네.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해주다가 네. 이번에 블랙록이 현물 ETF 만들게요 했는데 승인을 해준 이유가 뭔가 달라졌어요. 아니요, 승인 안 됐습니다. 승인 안 근데 됐어요. 아, 신청했다. 네, 신청했다라는 아. 것만으로도 이제 이런 아, 이제 이슈가 된 이유는 아. 블랙락이 거의 이제 엄청난 승률을 보이는 이제 운용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576개의 ETF를 신청을 했었는데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비트코인 ETF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도 실제로 얘네가 제출했던 이 문서를 보면 네. 사실상은 신탁 상품이에요. 근데 네. 신탁은 원래 기존에도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하고 있었던 이제 상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방형으로 열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투자 혹은 이제 환매가 가능해지는 네네. 구조인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후과는 비슷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고 SEC 입장에서도 이전의 신탁은 한번 허용을 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승인 가능성이 조금 시장에서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전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폐쇄형이었다면 폐쇄형 펀드였었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개방형 펀드 ETF로 신청을 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블랙록 입장에서는 무조건 현물 ETF 매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도 훨씬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환매나 투자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훨씬 이제 기관 뭐 자금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 이 ETF를 운용하려면 만약에 뭐 ETF를 만약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럼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또 사들여야 되는 거고. 그쵸. 그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 운용사 입장에서 우리 이 상품 낼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미리 어느 정도 매수를 굉장히 많은 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저 ETF에는 어떤 화폐들이 가상화폐들이 들어가는지도 나왔어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 하나에 대해서만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SEC에서 나머지 코인들 너희 다 증권으로 인정할 거야. 너희 코인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너희는 증권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 POW라고 네네. 해서 저희가 채굴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탈중앙화랑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건데 사실 이번 SEC 이제 언급에 따르면은 이더리움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쵸. 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라이트코인 이런 어. POW 계열 그다음 플러스 이더리움은 POS긴 하지만 네네. 이제 일부 코인까지는 이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코인들을 이제에 대해서 사실 신탁 상품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판단이 애매한 걸 제외하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도 정해져 있고 네. 예, 제한되어 있잖아요 공급량이.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이거 팔면은 돈이 될 것 같아, 수수료 많이 나올 것 같아라고 이제 니즈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격 반등이 나타난 그 가상화폐들을 보면 비트코인만 반등했어요? 아니면 다른 코인들도 좀 올랐어요? 물론 아예 대부분의 코인들이 뭐 비트코인 빼고 다 안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네.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중심으로 오른 장입니다. 이제. 그렇긴 하죠. 네, 저희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네. 지표 중에 하나가 도미넌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도미넌스라고 하면은 전체 크립토 시가총액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을 하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가 넘었는데요. 이게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21년도 한 4월, 5월 이후로는 거의 한 번도 50% 가까이가 된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뭐 사실 비트코인 제외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네. 이더리움, 뭐 솔라나, 폴리곤부터 해서 저희가 사는 뭐 위믹스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중이 50% 넘었다라는 거는 일부 그런 코인들도 많이 오른 건데 지금 최근 흐름들은 보면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그거 이슈 있었고 또 하나 그 월가의 코인 거래소 이슈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20일부터 원래 기존에 이거 신청 라이센스는 이미 나왔었고요. 네. 근데 다만 이 코인 거래소라고 하면은 이제 SEC 입장에서는 너네 우리가 증권이라고 한 거는 팔면 안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아닌 코인들에 대해서는 상장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기존 레거시 금융에서 네. 6개 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하나의 코인 거래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업을 시작한 게 또 20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뭘 거래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SEC 입장에서는 뭐 비트코인이랑 증권이 이더리움- 아닌 걸 거래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쵸. 그러니까 증권이 아닌 걸 거래할 수 있으니까 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네. 증권이 아니잖아요. 네. 이번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걔네를 올릴 수 있고요. 지금 딱 4개 올라왔는데요. 이제 플러스 비트코인 캐시, 그다음 라이트코인 이렇게 네. 올라왔습니다. 4개만.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아직까지 뭐 수익성 실현으로 이어지기 힘든데 이만큼 전통 금융에서도 굉장히 탐내하는 비즈니스구나 약간 이런 흐름들이 있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견고하네라는 좀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선물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게 네.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틱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한 틱, 두 틱, 세 틱 올라가면 선물 상방으로 베팅한 사람이 세 틱만큼 먹었고 네, 그건 맞아요. 뭐 하락으로 베팅한 사람이 세 틱만큼 맞아요. 이 사람한테 피 주는 주고,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격이 변하려면 현물을 직접 상품에다 담아야 되고 네,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좀 된 거네요. 네, 그쵸. 이 사람들 어. 입장에서는 그럼 단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환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가격이 요동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 상품을 지금 사실 블랙락만 출시한 게 아니라 얘네가 하니까 그 이전에 거절당했던 애들도 다시 다 재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 4번에 따로 넣어놓긴 했는데 네,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고요. 네. 그래서 도표 4번 봐주시면 이제 사실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번이나 거절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신청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블랙락이 신청을 하자마자 얘네는 블랙락은 처음이었고요. 네. 현물 ETF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애들은 다 2번째 신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인베스코 제외하고는 전부 다 2번째 신청이고요. 그래서 연달아서 날짜 보시면 뭐 17일, 19일, 21일 짜르륵 다 신청을 하는 거죠. 블랙록이 신청하니까 다들 따라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근데 이게 신청하려면 준비도 꽤 오래 되어 있어야 될 테니까. 그쵸. 이미 다 하고 있었고 근데 계속 거절을 낸 건데 아. 이제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이니 이제 좀 한 거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블랙록은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상장명을 저희가 보면 네.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해서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니라 트러스트고요. 네네. 그러면 이전에 사실 승인을 했던 이력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 구조에서 사실 이제 SEC 입장에서는 이제 투명성이나 뭐 어떤 이런 규제 이슈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이제 운용사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가 수탁을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그래도 우리 전통 금이 낫지 않냐. 우리랑 나스닥 이게 상장되는 곳이 나스닥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네. 되면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투명성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하겠다, 감시하겠다 이런 요건을 처음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블랙록은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게 빠르면 연말 그리고 좀 최대로 미뤄도 2월 안에는 이제 발표가 나야 하거든요. 그게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신청하면? 신청 기간에 따라서 이제 개월수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제 표를 보면 최대로 이제 마지막이 다 이 네. 신청한 기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랙록만 따로 보긴 했었는데 이제 2월까지는 얘네가 의견을 줘야 되니까 늦어도 2월. 네, 늦어도 6월. 그러니까 승인 여부가 그 전에 나는 거고 어. 그럼 사실 저희가 만약에 승인이 안 난다라고 네. 하더라도 얘네들은 상품을 준비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일부.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매수세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상품 준비했어요? 상품 네. 준비하려고 비트코인 다 샀어요? 네. 근데 안 된다. 거절됐어요. 그럼 그러면은 그들 또 계속 파니까 그게 또 단기적으로 아. 악재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아.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굉장히 연달아서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가 됐다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만약 현물 ETF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그렇겠네요. 거의 엄청 많은 매수세가 일어나는 건데 사실 저는 그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블랙록만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라고 트러스트라는 이제 이름을 아. 갖고 왔기 때문에 좀 네. 머리가 굉장히 좋게 어. 잘 신청한 케이스지 않을까. 아, 자, 한 가지 더 요즘에 되게 놀랐던 게 그 파월 의장도 뭐 약간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 화폐의 그 기능을 지위?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네, 했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결제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어떤 뭐 스탠스? 정확하게 네.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그때? 사실 뭐 비트코인을 꼭 집어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네. 크립토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에게 화폐로서 인정을 받는 것 같다. 네네.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테더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일부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들을 좀 이제 뭐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페드 입장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정적으로 이걸 완전 옹호했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이제 그 한 대목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호재가 계속되는데 아싸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그때가 이제 갑자기 또 연속적인 상승폭이 좀 네네. 확대되는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약간 해프닝 같으세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약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멈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와 있고 굉장히 비가역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멈출 수는 없다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제재하는 방향도 뭐 지금은 조금 수위가 셌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노선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가역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안 쓸 수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 투자는 하는데 사용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지엽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최근에 뭐 터키화, 그러니까 터키 리라화 같은 케이스나 아니면 아르헨티나 같은 네. 케이스를 보면 사실 실제로 테더 수요가 훨씬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그게 대체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굴을 통해서 인터넷이 있고 네. 이게 뭐 일부 스위치 하나를 끄더라도 이걸 막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채굴 금지했지만 결국 이제 해시레이트가 0에 도달했다가 다시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처럼 막을 수가 없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좀 그 어떻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격 네. 측면에 있어서 가격하고 두 가지 나눠 여쭤볼게요. 가격하고 알트코인과 비알트코인으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알트코인은 네. 사실 알트코인도 굉장히 영역이 많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전 이더리움 정도와 폴리곤 정도는 현물도 이렇게 적립식으로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 이더리움하고 폴리곤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폴리곤. 네, 폴리곤이라고 해서 네. 걔는 레이어 2라는 코인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웹2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아까 여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스타벅스나 뭐 네네. 인스타그램 이런 애들이 NFT 발행을 할 때 네. 폴리곤의 네트워크를 좀 많이 사용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가스비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뭐 블록체인 설명까지 제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네네. 이제 그런 두 가지 코인들은 약간 저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을 때 이게 맞는 편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없어질 수 있겠지만 네. 그냥 기술 진보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20년 전에 나스닥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약간 조금씩 사고 그래요? 있거든요. 왜냐면 나스닥도 네. 이 시기열을 저희가 길게 보면 이제 미국 역사의 어떤 기술 진보의 네네. 차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제이키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명지식 증명이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뭐 기술들이 많이 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모든 알트코인은 다 바탕이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뭐 없앨 수가 없는 거다. 만약에 뭐 정말 가격이 영원히 갈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쓰임새가 없더라도 네. 저는 비트코인이 가지는 의미는 약간 쓰임새 막 그래서 결제에 쓸 수 있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역할보다는 약간 헤이빙 에셋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저희가 연초에 올랐던 흐름들을 보면 실리콘밸리 약간 은행이 조금 주춤하면서 네네.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약간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좀 해지 수단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물 ETF도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면 네네. 결국 지금 시중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딱 2,100만 개만 네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물론 쪼갤 수 있죠. 계속 쪼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관들 수요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계속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우상향인데 그 사이에는 막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 FTX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일들 때 이제 출렁거릴 수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그냥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비트코인하고 아까 이더리움 그다음에 폴리곤 네. 정도를 되게 유망하다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이랑 폴리곤 정도는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럼 지금까지 알트코인- 성과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시장을 그때는 제가 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선물을 하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그냥 제가 총 누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뭐 이제 플러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결국 수익을 얻긴 했지만 그냥 네. 현물 보유를 제가 워낙 단가가 낮았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플러스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지. 사실 저도 작년 같은 경우는 청산을 좀 여러 번 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올 초에 이제 수익률이 좀 나쁘지 않았고요. 이제 그게 또이또이하면서 이렇게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들은 저희가 다 살펴봤잖아요. 뭐 그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했다. 그 다음에 거래소가 생겼고 그 거래소에 4개의 이 가상화폐가 거래가 될 거다.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되고 있습니다. 이건 되는 거죠. 시작했습니다. 그건 시작한 거고. 파월 의장이 뭔가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의 상승 이 반등을 한 번 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의 반등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모든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친구나- 정말 네. 3,000불을 넘을 만한 리즈너블한 아, 그렇죠. 이게 진짜 3만 불 넘을 만한 일이냐? 저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사실 그 이상을 가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완전한 이 현물 ETF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측면까지는 제가 이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제 입장에서 진입하는 게 이제 괜찮냐라고 했을 때는 네네. 사실 투자 기간 그 다음에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뭐 조금 장기적인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 입장에서도 좀 천천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딱 봤을 때는 딱히 더 악재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현물 ETF에 대한 어떤 현물 매수세가 지금 당장 일어난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저 같으면 조금 더 낮은 단가 한번 이렇게 좀 약간의 출렁거림, 예를 들면 SEC 제소 같이 네네.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저는 좀 모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좀 긴 시계열로 보면 보통 많은 분들이 반감기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게 상승 4년짜리 반감. 그게 내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하반기부터 한 네. 25년도 초반까지를 이제 큰 불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작은 초입부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판단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항상 제가 한 5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게 5년이나 되셨어요? 네, 제가 2017년도부터 첫 번째 네. 화랑 때부터 함께 하셨군요. 네, 그때 한번 이제 크게 다치고 다쳤어요? 그쵸. 이제 왜냐면 굉장히 올라가는 흐름에 네네. 제대로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길었잖아요. 네네. 크립토 윈터 시기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어. 이제 2020년 때는 좀 본격적으로 모아서 일부 팔긴 했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크게 했던 뭐 이제 그런 사실 네네. 제가 여기 안 있겠지만 아무튼 네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래서 5년을 놓고 봤을 때. 봤을 때 네. 약간 한 1년 동안 그 이런 큰 악재들이 없었던 해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갑자기 정부에서 뭔가 규제가 생겨서 큰 폭의 하락이 생긴다던가 네네. 테라루나도 저희가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이벤트 혹은 FTX처럼 뭐 두 번째로 가장 큰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아무도 예상 못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냥 정말 시계를 길게 보면 초입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기회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사실 FTX 사건 터지고 뭐 진짜 말씀하셨던 테라 루나 사건 터지고 이랬을 때는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러니까 맞아요. 그 우리 세상 말고 그러니까 가상화폐 세상이 망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이런데 오히려 이럴 때는 항상 기회였던 거였었어요? 그쵸. 저는 일단 사실 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지나고 왔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FTX 때는 진짜 거래량이 일어나지도 않았거든요. 네네. 그때가 베스트 기회였던 거죠. 사실 뭐 그 이후로 그게 가장 최저점이었던 네. 거였잖아요.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큰 이벤트 때 좀 베팅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적립식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언제 다시 불장이 올지 사실 보면 길잖아요. 네네. 사실 뭐 지금도 3만 뭐 이제 겨우 3만 불을 넘긴 거지만 네. 사실 저희가 전구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음. 했을 때는 거의 8만 불 가까이 갔었잖아요. 아니죠. 아니, 6만 불, 예, 6만 불까지 6만 불. 갔었잖아요. 네. 8천만 원까지 네네. 거의 이제 찍고 왔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또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기준은 이제 너무 FTX는 저도 무서워가지고 일부만 샀었고요. 막 진짜 네네.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적립식 아. 조금만 해봤었고 네네. 저도 예를 들면 한 2,000불 정도가 깨졌을 때 네. 뭐 이럴 때는 약간 얼마 이상 넣는다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 구간이 너무 많이 와서 네네. 제가 이걸 넣으면서도 한 번씩 제 그 어떤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깨트렸던 적이 있긴 한데 음. 네, 뭐 아무튼 저는 그런 기준선을 두고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에 이 뭐 나스닥 지수 뭐 시장이 다 같이 빠졌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빠졌었잖아요. 그때 네. 사실 코인들도 대부분 다 같이 빠졌잖아요. 그럼 네. 금리랑 그 가상화폐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요? 사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게 맞는데요.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사실 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네네.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크로와 상관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나스닥이랑 작년까지 특히 이제 장이 안 좋을수록 이제 굉장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도 오르면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또 반면에 갑자기 나스닥이 살짝 빠질 때 이제 SVB 은행,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니까 또 갑자기 크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리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금리 구간도 당연히 고려 변수로 넣어야겠지만 저는 이제 대형 악재가 굉장히 큰 어떤 살 수 있는 포인트가 현물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더 이상 악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단기적으로요. 네, 올해. 그래요. 네. 규제 이슈는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 사실 규제 이슈는 진짜 정말 엄청 전 걸음마 단계밖에 아직 안 네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코인이 24시간 거래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다 거래가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미국만 따로 규제하고 뭐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 따로 입법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뭉텅이를 이제 쪼개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금 세탁 얼마든지 그쵸. 거래소 이렇게 옮기면 되는 그쵸. 거잖아요. 여기 규제가 약하고 저기 규제가 네. 세면 여기서 밑에 세탁하면 이제 되니까. 계속 네네.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저는 걸릴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다른 뭐 세금 문제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SEC에서 이제 얘기했던 증권성 논란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국내는 포지티브 규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내는 이것만 해. 이거 이외에는 다 불법이야. 이런 느낌이고요. 미국은 이거 제외하고는 다 괜찮아. 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 기준이 다를 것 같은 게 아직 국내는 뭐 거의 지금 이제 막 입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되고 있는 건 아직 없고요. 다만 SEC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국내도 반드시 이걸 따라간다라고 보는 거는 전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EC 입장에서는 지금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투자금을 넣었고 이거에 대한 수익이 기대가 되고 네. 뭐 공동으로 이제 이 수익을 뭔가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네 가지가. 네. 근데 이거에 충족을 하면 증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네네. 이번에 이제 미등록 증권이라고 이제 명명 내린 코인들에 대해서도 다 이걸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내는 사실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막 증권성 이슈로 해서 한 올해 14개 정도를 기소한 단계고요. 네네. 국내는 아직 아예 없잖아요. 근데 아직 증권성을 적용하진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고 그럼 있는 우리나라는 곧 생길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 입법은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STO 네네.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TO는 아예 ICO랑 별도로 해서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 토큰 증권을 그냥 자본시장법 안에 넣겠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코인이 아니야, 증권이야라고 해서 우리는 실물과 연결된 것들, 네. 애매한 것들은 다 증권이라고 볼게라고 해버린 거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코인 시장과 분리를 그쵸.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만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정말 코인들, ICO 해야 하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산법을 적용하겠다가 현 정부의 이제
뭐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뭐 이제 어느 절차 이상을 거쳤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그런 법안들은 없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되면 그러면 사실 좀 시장의 악재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악재죠? 사실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는 네. 어 이제 탈중앙적으로 예, 규제 없이 네 규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네. 약간 계속 온갖 규제를 다 받게 되면 악재 아니에요? 애매하죠. 이게 근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게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 코인들이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걔네들은 아직까지 너네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을 만들지 못했어라는 느낌이고요. STO는 자본시장법이랑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서 너네를 안에 넣겠어. 근데 그 이유는 투자자 보호야. 왜냐하면 저희가 위믹스 사태도 있었고요. 네네. 굉장히 여러 이슈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이거를 발행 주체를 금융사들, 그러니까 네. 증권사, 뭐 은행 혹은 기타 이거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를 받은 애들을 통해서 발행 권한을 너네한테 주고 이제 우리가 금융위에서 허가가 난 애들만 이 라이센스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투자자 보호는 자동으로 온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는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는 사실 뭐 긍정적이지만 저희가 코인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훨씬 더 큰 차익 실현 뭐 네네. 이런 이유를 생각했을 때는 그 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긴 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증권형 토큰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첫 번째밖에 안 나오긴 했고요. 네네. 계속해서 이제 세부 사항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네.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도 이거에 맞춰서 준비는 하는 단계지만 사실 아직은 실제로 이게 실행되려면 한 내년 정도는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증권사에서는 TF팀 구축해서 네. 뭐 발행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각각 증권사에서는 우리가 제일 신기한 거, 예를 들면 뮤직하우도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네네. 음악 저작권을 네. 쪼개서 파는 느낌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송아지를 네네. 이제 송아지요? 네, 송아지를 조각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팔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가격을 네. 이제 수익증권화 해가지고 파는 것들 실물이긴 하잖아요. 소가. 네.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걸 펀드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무형자산 뭔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소싱하려고 이런 소싱 업체들 혹은 이런 것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미팅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블록체인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다만 블록체인을 왜 쓰냐면 한마디로 예를 들면 분산원장을 쓰면은 네. 이게 효율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지금도 사실 이렇게 쪼개서 파는 것들 중에서 뭐 비브릭이나 카사 이런 애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엑셀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이 네네. 거래 내역을. 근데 거래 장부는 조작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은 조작할 수 없다라는 네네. 특징을 지니잖아요. 네. 그래서 분산 원장을 구축을 해서 이게 있으면 사실 증권사 아니어도 너네가 발행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아니고선 사실은 쉽진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앙하죠. 예, 그것도 그렇고 원래는 이제 이제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분산 원장을 원활하게, 그러니까 원활하게라는 말의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산 원장 때문에 존재했었던데, 탈중앙화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의 코인을 위해서, 뭔가의 코인을 증권처럼 팔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규제 안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는 뭐가 앞뒤가 바뀌었네요, 아예.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얘는 코인의 개념과는 별개로 봐주시는 게 맞는 거네요. 것 같아요. STO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STO 이러니까 ICO 느낌 때문에 네. 코인 느낌으로 보는데 이게 국가마다 좀 형태가 달라요. 근데 국내는 무조건 증권사 완전 중앙화된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냥 증권의 새로운 형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가 지금 그냥 증권의 형태 중에서 기존 형태로는 못 담는 게 있었다 보니까 네네. 예를 들면 뮤직하우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해서 새롭게 규율을 정비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6개의 증권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네네. 투자계약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발행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에 맞게 뮤직하우는 너네는 여기 안 맞네. 너네 투자계약증권이야. 근데 이거를
발행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게 없네, 유통 정비가 없네. 그래서 이번에 만들게 해서 금융위에서 이제 표현한 어떤 그 문구가 이제 그릇만 바뀌었다. 음식의 형태는 동일한데 네네. 담는 그릇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담는 그릇이 기존엔 저희 전자증권 시대였다면 얘는 토큰증권, 분산원장으로 바뀌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을 잠깐 가지고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STO랑 기존에 있는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그 가상화폐는 전혀 다른 거네요, 그냥. 완전 달라요. 그게 새로운 시장, 국내는 그게- 달라요. 네. 해외는 같아요? 해외는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만 네. 하더라도 미국은 이더리움을 통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프라이빗이 아니라 네네. 퍼블릭 코인이잖아요. 음. 근데 국내는 절대 아직은 안 됩니다. 음. 가이드라인 상에서 무조건 프라이빗. 그러니까 음. 각 증권사 예를 들면 제가 유진 투자증권이니까 네. 유진 투자증권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구축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네네. 발행하는 거 혹은 만약에 삼성증권이다라고 하면 삼성증권에서 발행하는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다른 그러니까 일본이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제가 그 왜 자꾸 여쭤보냐면 그러면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 뭐 활성화되고 산업이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산업이 발전한다고 해서 네. 그럼 그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 전혀 없는 거예요. 국내는 전혀 없습니다. 네. 사실 해외도 전혀 연관이 없고 오히려 STO가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네요, 그냥. 근데 국내는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좀 힘이 들었는데 처음에도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네네. 있었는데 이제 결국 담는 그릇의 차이다. 그러니까 증권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겠다. 요게 제가 봤을 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필요는 하네요. 필요는 네, 한데 그렇죠. 많은 자산을 이제 증권 쪼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뭐 혁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뭐 진짜 저작권도 서로 거래가 가능하고 이게 다양한 상품의 거래가 네, 가능해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서 아이고 너무 오래 끌었네. 시간이 너무 오래 끌은.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지금 그 이번에 블랙록이 확실히 현물 ETF를 신청했던 것은 실제로 IB들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신탁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커스터디라고 해서 이걸 수탁해야 해야 되거든요. 되죠. 네, 네. 이건 코인베이스가 아마 할 건데 네. 이제 그 현물 매수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김세희 연구원 참 죄송합니다. 이러다 밤새겠네. 너무 늦게까지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김세희 연구원과 함께 도대체 블록체인이 블록체인이랍니다. 비트코인이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